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 거기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청진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항구 도시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명태며 오징어며 바다에서 나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 집은 청진 수남구역 포항동에 있는 5층짜리 낡은 아파트였습니다. 일제시대 때 지은 건지 해방 이후에 지은 건지도 모를 만큼 오래된 건물이었죠. 겨울만 되면 걱정이었습니다. 난방이라는 게 있긴 한데 제대로 들어올 때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직접 석탄을 구해다가 아궁이에 불을 떼야 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 그러셨죠? 우리나라도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물도 문제였어요. 아파트에 수도가 있긴 한데 물이 나올 때가 하루에 한두 번이었습니다. 그것도 새벽 4시, 6시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만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파트 1층 공동수도에 가서 물을 길어다 써야 했습니다. 큰 양동이에 물 담아서 5층까지 올라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죠. 엘리베이터요? 그건 구경도 못했습니다. 있긴 있었는데 고장난 지가 언제인지 모를 만큼 오래됐고요. 화장실도 그랬어요. 집 안에 있긴 했는데 물이 안 나오니까 양동이로 물 퍼다가 써야 했죠. 겨울에는 변기가 얼어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땐 공동 화장실을 이용했어요. 그것도 밖에 있는 거라 추운 겨울에 가려면 정말 큰맘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게 사셨고 우리 이웃들도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저는 청진 제2고등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교원이었습니다. 15년을 그 학교에서 일했죠. 월급이라는 게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그래도 교원이라는 게 좀 낫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청진항에서 하역 일을 했습니다. 배에서 짐 내리고 트럭에 싣는 일이죠. 힘든 일이었지만 성실하게 일했어요. 우리 딸 수진이와 아들 민철이를 키우면서 말이죠. 저녁이면 온 가족이 작은 방에 모여 앉아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배급이 제대로 나올 때는 옥수수밥이라도 배불리 먹었지만 안 나올 때는 그것도 힘들었죠. 장마당에 가면 중국에서 들어온 쌀을 팔긴 했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킬로그램에 5,000원, 6,000원 했으니까요. 우리 월급으로는 쌀을 사 먹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주로 옥수수, 감자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래도 명절만큼은 좀 나았어요. 설날이면 온 가족이 모여서 떡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떡을 직접 빚으셨죠. 수진아, 민철아, 새해 복 많이 받거라 하시면서요. 추석에는 송편을 빚었어요. 그때만큼은 모두가 웃었습니다. 당시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에 산다고 믿었어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봄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배가 아프시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소화가 안 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낫지 않으시는 거예요. 점점 더 심해지셔서 일어나시지도 못하셨습니다. 엄마, 병원 가봐야 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괜찮다. 조금 쉬면 나을 거야. 어머니는 병원에 가는 걸 꺼려 하셨습니다. 병원에 가도 약이 없다는 걸 아셨거든요. 그리고 진료비도 만만치 않았고요. 저는 장마당을 돌아다니며 약을 구하려고 애썼습니다. 위장약, 소화제, 뭐든 좋으니까 구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런 약들은 중국에서 들어온 거라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제 한 달 월급으로도 살 수 없는 가격이었습니다. 이웃들에게 빌려달라고 했지만 모두들 형편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약해지셨어요. 밥도 못 드시고 물도 잘 못 드시고 제 눈앞에서 어머니가 죽어가시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버티세요. 제가 꼭 약 구해올게요. 제가 울면서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그저 제 손을 잡으실 뿐이었어요. 2010년 5월 12일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73살이셨어요. 6.25 전쟁을 겪으시고 고난의 행군을 버티시고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데 고작 위장병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약 한 알, 그것만 있었어도 살 수 있었을 텐데요. 장례를 치르면서 저는 이웃 아주머니한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남한에서는 이런 병은 약 한 알이면 낫는다던데.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같은 하늘 아래 사는데, 같은 민족인데, 왜 우리는 약한 날 못 구해서 죽어야 하는 걸까요? 그 무렵 우리 아파트에 큰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3층에 사는 박 선생네 아들이 잡혀간 거예요. 20살 된 총각이었는데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보위부에 끌려갔습니다. 누가 신고를 했던 거죠. 그 집 가족들은 다 연좌제로 지방으로 쫓겨났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드라마 하나 봤다고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그것도 같은 말을 쓰는 같은 민족의 드라마를 봤다고 말입니다. 우리 딸 수진이도 친구들한테 한국 노래를 들었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이게 맞는 걸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 제일 좋은 세상일까요? 남편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한숨만 쉬었죠. 저는 그날부터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뭘 가르치고 있는 걸까?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닐까? 15년 동안 교원으로 살아왔는데 제가 한 일이 뭐였을까요? 그해 여름, 장마당에서 또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남한에서는 밤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대. 마트라는 데 가면 물건이 넘쳐난대. 병원에 가면 공짜로 치료해 준대.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믿어온 것이 전부 거짓말일지도 모른다는 걸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죠. 내 딸과 아들을 이렇게 살게 할 수는 없다고. 이건 아니라고. 2011년이 지나고 2012년이 되었습니다. 김정은이 새로운 지도자가 되면서 모든 게 더 나빠졌어요. 단속이 더 심해지고 통제가 더 강해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사상교육을 더 많이 하라고 했어요. 학생들에게 충성심을 더 강조하라고 했죠. 저는 교단에 서서 그런 말들을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해 겨울은 특히 추웠어요. 석탄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값도 너무 올랐고요. 우리 집은 방이 3개였는데 석탄이 부족해서 방 한 칸만 난방을 했어요. 온 가족이 그 작은 방에 모여서 지냈습니다. 밤이면 손발이 얼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춥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딸 수진이는 그때 21살이었습니다. 대학은 못 갔지만 똑똑하고 부지런한 아이였어요. 집안 형편을 도우려고 장마당에 나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물건들을 팔았죠. 비누, 치약, 그런 생활용품들이었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보안원들한테 걸린 거예요. 중국 물건을 판다고 잡혀서 조사를 받았다고 했어요. 엄마, 벌금 내래요. 안 내면 구류장에 간대요. 딸아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벌금이 30만 원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죠? 우리 부부 월급 합쳐서 한 달에 5천 원도 안 됐으니까요. 집에 있던 옷가지며 이불이며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습니다. 이웃들한테 빌리러 다녔죠. 같은 아파트 김 선생님이 10만 원을 꿔주셨어요. 같은 처지니까 서로 도와야지. 그분도 형편이 어려운데 말이에요. 겨우 벌금을 내고 딸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수진이의 얼굴을 보니 너무 야위어 있었어요. 며칠 만이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 제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나 이렇게 못 살아. 차라리.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1살 꽃다운 나이에 무슨 이런 말을 해야 하나요? 제가 낳은 딸인데 이 아이의 미래가 이렇게 없다는 게 너무 원통했어요. 아들 민철이는 그해 고등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곧 군대에 가야 했어요. 북한에서 군대는 10년입니다. 10년이요. 젊음을 다 바쳐야 하는 거죠. 민철이가 가기 전날 밤,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엄마, 저 열심히 복무하고 올게요. 아들의 그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그 무렵 우리 동네에서는 사람들이 자꾸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이 비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다들 알고 있었어요. 남쪽으로 갔거나 아니면 중국으로 도망쳤다는 거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가족은 연좌제로 고통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같은 아파트 4층에 사는 리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김 선생,
남쪽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거 아시오? 저는 깜짝 놀라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위험한 말씀 마세요. 하지만 그날 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남쪽, 자유, 대한민국. 어머니가 약 한 알로 살 수 있는 곳, 밤에도 불이 환한 곳, 우리 딸이 마음껏 살 수 있는 곳. 남편과 마주 앉아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여보, 우리 딸만이라도 살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탈출이라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한 게요. 2014년 겨울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수진이가 또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다가 걸렸습니다. 이번엔 구류장에 끌려갔어요. 사흘 동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사흘이 3년처럼 느껴졌어요. 딸을 데리러 구류장에 갔을 때 수진이의 모습을 보고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어요. 엄마, 딸이 저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물었죠. 때렸니?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남편과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부부는 밤새도록 앉아서 얘기했어요. 여보,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 딸을 이렇게 살게 할 순 없어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 생각을 했소. 하지만 민철이는 어쩌고. 아들 민철이는 군대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망치면 민철이가 연좌제로 고통받을 게 뻔했어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제가 딸하고만 먼저 가기로요. 남편은 북한에 남아서 아들을 돌보기로 했죠. 나중에 민철이 제대하면 우리도 갈 테니 당신들이 먼저 가서 길을 닦아놔요. 남편의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27회를 함께 산 사람인데 이렇게 헤어져야 한다는 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딸을 살리려면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리 선생님을 통해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중국까지 데려다주는 대가로 1인당 1,000달러를 달라고 했어요. 2,000달러요. 북한 돈으로는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우리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도 부족했어요. 집에 있던 물건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장롱, 결혼할 때 받은 이불, 제 옷가지들.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어요. 남편의 자전거도 팔았고 제가 아끼던 재봉틀도 팔았습니다. 그래도 돈이 모자랐죠. 이웃들이 도와주셨어요. 김 선생님이 100달러를 주셨고 같은 학교 동료 선생님이 50달러를 모아서 갖다 주셨어요. 선생님, 잘 가시오. 남쪽 가서 잘 사시오. 그분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출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2015년 2월 15일. 그날이 오기 전에 가야 할 곳이 있었어요. 어머니 산소였습니다. 청진 외곽 야산에 있는 어머니 묘소를 찾아갔어요. 눈이 쌓여 있어서 길 찾기가 힘들었지만 제 발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딸이 왔어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남쪽으로 갑니다. 수진이하고 둘이서요. 미안해요, 어머니.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그리고 약 한 알 못 구해드려서.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수진이도 옆에서 함께 울었어요. 할머니, 손녀 잘 다녀올게요. 할머니가 살던 나라가 뭐가 그렇게 좋은 나라인지 제 눈으로 보고 올게요. 우리 모녀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출발 전날 살던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이 낡은 아파트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물도 잘 안 나오고 난방도 안 되는 이 집이었지만 우리 가족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수진이와 민철이가 뛰어놀던 방,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밥 먹던 부엌. 하나하나가 아쉬웠습니다. 여보, 꼭 무사히 가요. 그리고 민철이 제대하면 우리도 꼭 갈 테니.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도 건강하세요. 민철이 잘 부탁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남편이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죽을 각오로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2015년 2월 15일 새벽 4시. 약속된 시간이었습니다. 수진이와 저는 가장 오래 입던 옷을 겹겹이 껴입었어요. 짐은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에 마른 옥수수떡 몇 개와 물병, 그게 전부였어요. 브로커가 집 앞으로 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조용히 따라오세요. 말 한마디도 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어요. 저는 수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청진역까지 걸어갔어요. 새벽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무서웠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을 만나면 어쩌나, 보안원을 만나면 어쩌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청진역에서 무산행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모두들 장사하러 가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무산에서 내려서 다시 버스를 탔어요. 온성까지 가는 버스였습니다. 온성은 두만강 바로 옆 동네죠. 중국과 맞닿아 있는 곳이에요. 버스 안에서도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손만 꼭 잡고 있었어요. 온성에 도착한 게 저녁 6시쯤이었어요. 브로커는 우리를 어느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집에서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죠. 밥도 못 먹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밤 11시,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위험합니다. 제 말에 절대 복종하세요.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습니다. 브로커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두만강까지는 걸어서 가야 했습니다. 2월 중순이라 날씨가 정말 추웠어요. 영하 20도는 됐을 거예요. 논밭을 지나고 야산을 넘어서 젊지 않은 몸으로 걷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44살이었는데 그 나이에 이렇게 뛰어본 게 얼마만인지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수진이도 힘들어했습니다. 엄마, 힘들어요.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저는 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드디어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강은 얼어붙어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불빛이 중국입니다. 우리는 저 강 위를 걸어서 건너야 해요. 브로커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정말 불빛이 보였어요. 하늘에 계신 어머니, 우리 좀 살려주세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딸만이라도 살려주세요. 저는 교회를 다닌 적은 없지만 그때만큼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출발합니다. 소리 내지 마세요. 경비대가 순찰을 돕니다. 브로커가 먼저 강 위로 내려갔고 우리도 따라 내려갔어요. 얼음 위에 발을 디디는 순간 너무 무서웠어요. 얼음이 깨지면 어쩌나. 그 밑으로 떨어지면 얼어 죽는 거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수진이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제가 얼른 잡았죠. 조심해, 수진아. 엄마가 잡고 있어. 딸의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어요. 갑자기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엎드려요. 경비대입니다. 브로커가 소리 없이 손짓했어요. 우리는 얼음 위에 엎드렸습니다. 얼음이 너무 차가워서 얼굴이 얼 것 같았어요. 불빛이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릴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떨고 있었어요. 저는 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엄마가 있어. 입술만 움직여서 말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한 10분쯤 지났을 거예요.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일어나세요. 빨리 가야 해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지만 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걸었습니다. 그렇게 30분을 더 걸었을까요? 드디어 강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새벽 2시쯤이었어요. 다 왔어요, 엄마.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살았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어려운 일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이제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자유를 얻었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삶은 또 다른 지옥이었어요. 브로커는 우리를 어느 집으로 데려갔어요. 조선족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여기서 며칠 쉬다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겁니다.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중국 공안이 탈북자를 잡으면 바로 북송시킵니다. 브로커의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북송.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으로 다시 보내지면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살아나오지 못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조선족 주인 아주머니가 밥을 해주셨어요. 하얀 쌀밥이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아주머니는 우리를 보며 눈물을 닦으셨어요. 같은 민족이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면 가슴이 아파요. 우리도 옛날에 고생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 집에서 사흘을 지냈어요. 밖에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창문 커튼도 열지 못했죠. 누가 볼까 봐 무서웠거든요. 수진이와 저는 작은 방에 숨어서 숨죽이며 지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브로커가 다시 왔어요.
이제 연길로 갈 겁니다. 거기 교회에서 당신들을 도와줄 거예요. 연길은 조선족이 많이 사는 도시라고 했어요. 연길까지는 차로 갔는데 트럭 진칸에 숨어서 가야 했습니다. 숨도 크게 쉴 수 없었어요.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연길에 도착해서 한 교회로 갔어요. 지하에 작은 방이 있었는데 거기가 우리가 지낼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안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탈북자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김 권사님이라는 분이 말씀하셨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조선족 여자분이었는데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었어요. 남한 목사님들이 지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도울 수 있어요. 같은 민족끼리 도와야죠. 권사님은 우리에게 옷도 주시고 음식도 챙겨주셨어요. 그렇게 2달을 그 교회 지하방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돈이 떨어진 거예요. 남한으로 가려면 또 돈이 필요한데 우리는 빈털털이었습니다. 제가 일을 해야겠어요. 제가 권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위험해요. 신분증도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해요? 그래도 해야죠. 여기서 계속 얻어먹을 수는 없잖아요. 권사님이 조선족 식당을 소개해 주셨어요.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일했어요. 월급은 한 달에 1,000위안, 우리 돈으로 20만 원쯤 됐어요. 중국말을 몰라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뭐라고 하면 알아듣지 못해서 혼나기 일쑤였죠. 그래도 참았어요. 딸을 남한으로 보내려면 돈을 모아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이었어요. 교회에서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공안이 단속을 나왔대요. 빨리 피해야 해요. 우리는 허겁지겁 짐을 싸서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그날 밤, 같은 교회에 있던 탈북자 3명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잡히는 거 아니에요? 수진이가 떨면서 물었어요. 아니야. 우리는 안 잡혀. 꼭 나만 갈 거야. 하지만 저도 무서웠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공안에게 잡혀서 북한으로 끌려가는 꿈이었죠. 그렇게 6달을 버텼습니다. 교회를 3번이나 옮겼고 일자리도 2번 바꿨어요. 하루하루가 불안했지만 그래도 버텼습니다. 남한으로 가겠다는 희망 하나로요.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남한으로 갈 수 있어요.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요? 정말 남한에 갈 수 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아서 몇 번이나 물어봤습니다. 네, 가능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6달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진 거죠. 이제 진짜 자유로 가는 거구나. 2015년 9월이었습니다. 한국 목사님들이 남한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태국 방콕까지 가는 겁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에 가슴이 뛰었어요. 이제 진짜 자유로 가는 거구나.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베트남까지는 버스를 타고 갔어요. 국경을 넘을 때 다시 브로커에게 돈을 줘야 했죠. 목사님들이 지원해 주신 돈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자유를 얻었으니 같은 민족을 도와야죠. 목사님의 그 말씀에 고개가 숙여졌어요. 베트남에서는 트럭 화물칸에 숨어서 이틀을 갔습니다. 여름이라 화물칸 안이 너무 더웠어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죠. 물도 거의 못 마셨어요. 수진이가 쓰러질 뻔했습니다. 엄마, 숨이 막혀요.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저는 딸을 꼭 안아줬어요. 캄보디아를 지날 때는 밀림을 걸어서 넘어야 했어요. 밤에 걸었는데 길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벌레에 물리고 44살 몸으로 그렇게 걷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고 싶었지만 딸을 위해서 버텼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남한 갈 수 있는 거 맞죠? 수진이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어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 조금만 더 가면 돼. 하지만 저도 불안했어요. 정말 갈 수 있을까? 혹시 중간에 잡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한 달을 버텼습니다. 각 나라마다 브로커가 바뀌었어요. 어떤 사람은 친절했고 어떤 사람은 무뚝뚝했죠. 하지만 모두들 우리를 다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줬어요. 2015년 10월 말 드디어 태국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이 한국 대사관입니다. 저기만 들어가면 안전해요. 브로커가 가리키는 곳에 태극기가 보였어요. 태극기요? 우리 민족의 깃발이요. 그 깃발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진아, 저기 봐. 우리나라 국기야. 엄마. 수진이도 울었어요.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대사관 문 앞까지 갔어요. 경비원이 태국말로 뭐라고 하는데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었죠. 저는 한국말로 외쳤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자 안에서 한국 사람이 나왔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안전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안으로 데려갔어요. 대사관 직원분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살았구나. 우리 정말 살았구나. 하지만 그 다음 며칠은 또 다른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신분 확인을 받아야 했거든요. 혹시 북한 스파이는 아닐까요? 아니에요. 진짜 탈북자예요. 면담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제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했어요. 밤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혹시 북송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을 하면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우리 정말 남한 갈 수 있는 거 맞죠? 그럼, 당연하지. 걱정하지 마. 일주일 후, 영사님이 오셨어요. 김명숙 씨, 수진 씨, 축하합니다. 곧 대한민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와 저는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엄마, 우리 해냈어요. 그래, 우리 딸. 우리 정말 잘했어. 이제 자유야. 진짜 자유. 6.25 전쟁 이후 70년 만에 저희 모녀는 진짜 자유를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2015년 12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밤인데도 불빛이 환했습니다. 사방이 환했어요. 수진아, 저것 좀 봐. 저렇게 불이 많아? 북한에서는 밤이면 캄캄했거든요. 전기가 귀해서 말이죠. 그날 밤, 우리는 경기도 어느 호텔에서 잤어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실이 방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깨끗하고 환했어요. 물을 틀었더니 따뜻한 물이 콸콸 나왔습니다. 엄마, 물이 멈추지 않아요. 수진이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북한에서는 하루에 한두 번, 그것도 몇 분씩만 나왔는데 말이죠. 난방도 놀라웠어요. 벽에 있는 걸 만졌더니 방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석탄을 떼지 않아도, 연기가 나지 않아도 그냥 따뜻해졌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겨울마다 석탄 구하느라 고생했는데 여기서는 버튼 하나로 해결이 되다니요. 다음 날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탈북민들이 남한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석 달 동안 교육을 받았죠. 처음 마트에 갔을 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쌀, 고기, 과일, 채소. 없는 게 없었어요. 이걸 다 살 수 있어요? 제가 물으니까 직원분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네,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약 한 알 못 구해서 돌아가신 게 생각났거든요. 여기서는 약도, 음식도 다 있는데 하나원에서 남한 말투를 배웠어요. 북한에서는 동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수세미가 아니라 수세미라고 발음하는 것도 배웠죠.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요. 44살의 말을 다시 배우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우리는 경기도 작은 도시에 집을 얻었어요.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셔서 전세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집에 처음 들어갔을 때 또 한 번 놀랐어요.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버튼을 누르면 움직였어요. 북한에서는 고장나서 계단으로만 다녔는데 말이죠. 집 안에는 욕조도 있었고 부엌에는 가스레인지가 있었어요. 물도 언제든지 나왔고요.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자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이는 검정고시를 준비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말투가 다르다고 친구들이 놀렸대요. 하지만 수진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 나 여기서 잘 살고 싶어요. 열심히 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울었죠. 저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아이들한테 수학을 가르쳐 줬습니다. 북한에서 15년 동안 교원을 했으니 이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아이들이 선생님, 감사해요 라고 할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일요일에는 교회에 다녔어요. 북한에서는 교회에 갈 수 없었죠. 여기서는 자유롭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밤이면 북한에 둔 남편과 아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보, 민철아, 잘 지내고 있니? 엄마가 너희를 두고 와서 미안해.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봤어요. 여전히 사람들이 굶주리고 자유가 없다는 소식들이었죠. 가슴이 아팠어요.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민족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살아야 할까요?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대에 꼭 통일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향 땅을 다시 밟고 어머니 산소에 가서 절하고 남편과 아들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6.25 전쟁 이후 70년 넘게 갈라져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기가 켜지고 물이 나오고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곳에서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얻은 거예요.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자유롭게 숨 쉴 수 있어 감사합니다. 북한에 계신 동포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도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통일이 되어서 우리 모두 한 민족으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날을 꿈꾸며 저는 오늘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자유는 정말 소중한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